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사람, 원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일터고요.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라서 그럴만하죠. 사실 직장에서 인정받고 회사와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다 보면 일과 직장 생활만큼 보람되고 즐거운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라는 게 자아를 실현하면서 그 속에서 성취감도 얻고 성공과 부를 키워가는 거니까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직장에서 하고 싶은 일 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은 그저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이다. 매일 출근하기 싫고 사표 쓰고 싶다는 직장인들 많이 있죠. 영세한 조직일수록 제대로 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용 불안과 임금 갑질 또 괴롭힘 등에 시달리고요. 오늘 같은 날 써야 할 유급휴가도 쓰지 못하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대한 흐름까지 막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가 좋아졌겠지만요. 고용관계 직장 문화만큼은 늘 열악한 부분이 많고요. 오늘 같은 날도 근로자들이 쉬냐 못 쉬냐 이런 논쟁하면서 눈치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는 한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 계속돼야겠죠. 근로자의 날인 오늘도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 힘내시고요. 5월 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직원복지 마케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50이면 나이 50이요. 50이면 육아가 끝나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정부가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2026년 말 증차가 완료되면 김포 골드라인의 출퇴근길 시간 혼잡도가 약 30%는 낮아질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가장 혼잡도가 높고 이 때문에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 도시철도는 몇 호선일까요? 개화역에서부터 이곳 여의도를 지나 고속터미널 올림픽공원역 등을 지나는데요. 저도 많이 타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지님이 우리 신랑은 오늘 쉰다고 그런지 농땡이처럼 어제 저녁 한잔하고 오셨네요. 에효. 봐주는 게 어떨까요? 미지님 오늘 좀 봐주세요. 자,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 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요즘 국내에서도 백색 시유 이와 관련해서 A2 우유 제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A2 우유가 뭔가요? 그 우유 내에 이제 단백질 성분 중에 8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이제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카제인은 다시 알파, 베타, 감마, 카파 등으로 또 종류가 나뉩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베타 카제인의 유전자형이 다시 A1, 그리고 A1, A2, 그리고 A2, A2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A2A2 유전자형이 모유와 가장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유를 먹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유를 먹고 배앓이를 하는 사람들도 별 탈 없이 먹을 수 있다 오. 이런 거고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모들 그리고 맘카페 등에서 지금 관심이 되게 높은 상황입니다. 뭔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모유와 가장 유사한 우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A2A2 유전자를 가진 젖소만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연세우유가 이걸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이어 최근에 낙농가들의 협동조합인 서울우유 협동조합 서울우유가 이 A2 우유 생산을 전면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암소, 젖소 암소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을 실시해서 이 A2A2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것을 골라내고 여기에 다시 A2A2 유전자를 가진 수소의 정액으로 인공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는 계속 같은 형의 유전자를 가진 소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조성된 유구군에서 생산된 원료로만 I2 우유 제품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근데 국내 낙농 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게 바로 신우유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 비중이 이렇습니다. CU가 36.5, 유가공품이 27.4kg이었는데요. 이게 2022년이 되면 크게 변합니다. 이제 CU는 31.9kg으로 줄고요. 유가공품은 53.8kg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거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선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흰우유 소비는 줄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수입이 되어서 들여오는 유가공품 소비는 늘어나면서 이제 국내 낙농 산업은 유제품 소비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 혹은 후퇴해 왔는데요. 네. 이걸 타개할 한 방법으로 또 A2 우유 제품이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흰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문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한 62%가량이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함을 느낀다. 이렇게 조사된 게 있고요. 또 네. 한국 낙농요구협회의 낙농정책연구소 여기에서 발표한 2020년 우유 유제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파서라는 답변이 40.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흰우유 시장에서 이 A2 우유가 시장을 다시 뚫을 수만 있다면은 국내 낙농산업 입장에서 아주 큰 성장이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중요한 게 낙농가들의 반응일 것 같아요. 이 A2 우유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이 국가 젖소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협 젖소 개량 사업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걸 좀 물어봤는데요. 농가들이 보는 A2 우유 어떠냐고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이 A2 정액이 아니면은 안 사겠다는 게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A2 유전자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이 A2A2 유전자만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 태어나는 암소가 또 A2A2 유전자를 갖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젖소 암소가 어떤 유전자형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건데요. 네. 키우는 젖소 암소가 A1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A2A2 유전자를 가진 수소의 유전자로 정액을 넣어서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A2A2 유전자를 가진 소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계속 더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A2A2로 유군을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도태를 또 시켜야 되니까 경제적이지도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젖소 암소가 A2A2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 검사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이렇게 농가에서 A2 우유를 생산했다 손 치더라도 이걸 받아서 실제 우리가 먹는 흰우유 이걸 만드는 유가공 업체가
이걸 또 필요로 할지도 이제 현재로서는 뭐 서울우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주에서는 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납입하는 분들은 뭐 이런 점들도 다 또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게 젖소계량 사업소 관계자의 조언이었습니다. 아, 어렵네요. 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건 어떤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017년부터 A2A2 유전자 분석을 시작을 해서 지금 젖소계량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보정 시수소 이게 22마리 중에서 13마리 그리고 또 후보 시수소 190마리 중에서 97마리가 A2A2 유전자를 가진 수소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7대3 비율, 그러니까 7기 A2A2 유전자를 가진 수소인데요. 이 비율로 수소를 선발을 해왔기 때문에 필요량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고요. 다만 후보 시수소가 지금 차지하는 마리수 비중이 높은데요. 한우와는 달리 젖소는 이 후보 시수소의 정액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좀 풀어야 할 규제 중 하나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2 우유와 관련된 연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나영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가 지난 15일에 제목이 좀 깁니다. 네. 소화 개선에 미친 A2 우유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한 8주 무작위 배정 2중 눈가림 교차 설계 대조식품 비교 실험 결과 이거는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것하고 알려져 있는 BMC 영양학 저널에 접수된 내용이기도 한데 병원 관계자 중 우유를 섭취한 후에 소화 불편감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A2 우유를 마셨을 때 복통이나 컵밥변 등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제품 소비는 늘어나는 반면에 국내 낙농사람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A2 제품이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한번 또 희망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예, 기대가 됩니다. 농수산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요, 늘 어떻게 많이 팔 건가? 이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도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바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네. 기업들도 직원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직원 복지 자체가 마케팅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기업이든 굉장히 유사한 복지들을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종류의 복리후생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직자들도 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그리고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싶은 직장을 이제 고른다라는 개념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또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폐쇄형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직장인들끼리 소통도 활발하면서 직장 내부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사례들도 많아졌어요. 거기 장난 아니죠. 네, 네, 저도 잘 봅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정보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의 정보를 파악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서 사실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복지입니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복지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특별한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회사 자체의 브랜딩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전의 명물 빵집인 성심당 아시죠? 네, 성심당이 알죠. 작년에 1234억의 매출을 내면서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들의 매출보다 훨씬 높아서 또 더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럴만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역대급의 매출을 이뤄냈느냐라는 분석 중에 하나로 직원들의 복지를 꼽은 분들이 있어요. 막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은데 거기 엄청 복지가 좋다고. 맞아요. 네. 특히 가장 좋은 것은 수익의 15%를 무조건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배분한다.
라고 하니까 정말로 내 회사, 내가 잘하면 진짜. 네, 나도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고요. 또 연봉 인상률 역시 평균적으로 15%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매년이요. 네. 그리고 이런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커리어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그 직장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빵집에서는 해외 유명 제빵 학교 연수 기회를 주는 네, 커리어 발전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현금성 복지를 주는 기업들이 조금 더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직원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이런 소소한 복지들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오늘 한번 그런 다양한 복지와 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브랜딩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 이거 왠지 시작부터 굉장히 배 아파지는 주제가 아닌가. 네, 많이들 부러워하시죠. 네. 아, 그럴 것 같은. 그 대중들이 이름을 잘 모르는 기업이었는데 네. 이 복지 덕분에 회사가 굉장히 알려져서 마케팅 효과를 네. 본 기업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마 기사로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올 4월 5일에 잠실의 L 놀이동산을 하루를 한 기업이 통대관을 해가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임직원들과 전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고 굉장히 전 처음 화제가 알긴 됐어요. 했지만, 예, 굉장하네요. 네. 역시 이 회사도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구상을 했는데 사실 이 L 월드에서도 1989년에 개관한 이래로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네, 저도 처음 통대관을 듣는 해줬다고 얘기인 해요.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이 특별한 패밀리데이는 사실 4월에 그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부터 그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런 기업이 있다더라. L 놀이동산을 대충 통대관 알려주세요. 한다더라. 어디예요? 네,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방산업체인데 사실은 소비재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일반 잘 소비자들은 그쵸 잘 모르는데 이번 그 복지가 한번 소개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중견 건설업사인 부영이라는 회사인데 네. 출산 장려금을 1억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화제가 됐고요. 잠깐만요. 출산 장려금이 언제 주는 거죠? 출산을 하면 주는 건데 하면, 예. 네, 올해 초에 이제 시무식을 하면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출산을 했던 70명의 직원에게 각각 1억씩 출산 장려금을 21년부터 네네 예.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장려금으로 인해서 국가보다 낫다라는 칭찬도 많이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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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출산 지원 정책에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거액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지 이런 토론 주제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직원을 위한 복지가 이렇게 기업을 알리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보험 들고 갈게요. 국가보다 낫다는 우리가 한 말이 아닙니다. 네,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있었던 말입니다. 네, 댓글입니다. 네, 예, 예. 그 해외에는 어떤 복지가 있나요? 이 직원들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한 자판기가 설치된 회사가 있다는데 네. 자판기가 무슨 말이에요? 네, 사실 기업들이 사내 카페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사내 카페? 거예요. 그래서 네. 사원증을 태그하면 커피나 음료를 무료로 받거나 조금 할인을 된 가격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직원 복지 중에 하나인데요. 네, 혹시 KBS에도 있나요? 그 할인이 있긴 한데 네. 메뉴 제한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워낙 그 가격대가 있는 커피여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바로 넘어갈게요. 일본에서는 아유, 네, 네. 사원증을 태그해서 원하는 음료를 뽑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는데 이 사원증이 한 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원증 2개를 태그해야만 하는 게 특징이었다고 해요. 아, 설마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라? 네, 맞아요. 야, 네, 예. 특히 코로나가 이제 지나면서 원격 근무도 늘어나고 그래서 신규 직원들의 적응이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서 각 회사의 다른 사원증으로 자판기에 태그를 하면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가벼운 뭐 스몰 토크를 하면서 교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네, 네. 아이디어에서 이런 자판기가 나왔고 특히 신규 입사 직원한테는 다른 사람하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게 돼서 이야. 네,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진짜 좋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디어로 한 그 창업한 지 3년 정도 된 기업인데 그 월 대여료가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한국 돈으로. 그런데도 구독하는 기업이 400여 개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 근무 형태가 변화되는 마당에 새로운 복지도 생기고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요즘에는 근무 제도 자체를
복지로 내세우는 기업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우리가 예전에는 9시부터 6시 이렇게 네, 정해져 있었는데 자유롭게 조절하는 유연근무제, 또 월요일에는 오후 출근을 하거나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할 수 있는 것을 복지로 제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네, 또 저녁이 있는 삶이나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한번 도입해 보겠다. 싱가포르에서요? 네. 역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원하는 요일을 정해서 월 1회 정도 주 4일 근무를 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이 슬슬 생겨나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 단위로 유연근무제를 하는 기업들은 일 8시간이 아니라 일 6시간 혹은 7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면서 주 4일 근무한 효과를 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 역시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주 4일 근무제를 시도하는 직장 리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야, 진짜 순간적으로 정신이 잃었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또 기업 안에 있는 젊은 직원들의 채용을 위해서 이색 복지를 반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직원 내 출퇴근을 위해서 이 전동 킥보드를 지원하는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에 통근 버스를 운영하거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들이 이제 그 출퇴근 복지의 일반적인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사를 보면 개인형 이동 수단을 활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개인형 이동 장치 업계 조사에 따르면은 출퇴근 시간의 이용량이 평상시 대비해서 45%, 또 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72%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보통 20, 30대로 이루어진 뭐 젊은 기업들 또 스타트업들은 이 이동형 모빌리티 업체하고 제휴를 맺어서 출퇴근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주요 역사에 회사 근처의 역사에 그 이동형 모빌리티를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런데 이게 최신 트렌드를 따른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이 아니라 친환경 이동 장치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또 하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회의실을 만들어서 동반 출근이 가능하게 한 회사도 있고요. 또 반려동물 수당이나 펫시터를 지원해서 구성원들이 업무 외적인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 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통해서 기업도 알리는 이 일석이조의 직원 복지 마케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전문 컨설팅이 생기기도 했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 우스갯소리기도 합니다만 돈을 많이 주면 된다. 현금성 복지를 더 많이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회사를 안 나오게 하면 돼요. 아마 최고의 복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녀야 하니까 네,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회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세심하게 좀 설계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하나가 회사의 이미지를 알리고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임직원 복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거나 대신해 주는 기업들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간식을 정기 배송해 주거나 점심을 구독해 주는 서비스를 회사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계절에 맞게 사무실을 꾸며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일에 휴가를 주거나 선물을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한 복지들이 직원들에게는 좋죠. 굉장히 네. 센스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을 즐겁게 만드는 작은 복지 하나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고요. 꼭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사는 5, 60대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를 뒷바라지할 나이는 지났는데 같이 살면서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요.
이 성인 자녀와 부모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성인 자녀를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고 또 그들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들의 부모는 배운 바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들을 위한 50이면 육아가 끝나는 줄 알았다 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육아에 끝이 없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이 들리곤 하는데 이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어떤 책인가요? 일단 이 제목을 보면은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확 와요. 어떤 분 그래서 야 50이면 60, 70에도 안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부모 중에 상당수가 이제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뭐 독립하고 뭐 사회 진출하면 이제 육아가 끝난다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지금 50대 부모들이 자라던 때랑은 이제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자녀가 10대 벗어나면 이제 힘든 시기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곧바로 이제 성인 자녀의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자녀가 나이 들어가면서 양육에 대한 욕구는 많이 바뀌어가는데 그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 오늘날 50대 부부들한테는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이제 성인 자녀들을 보살피기 위한 조언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시중에 뭐 서점 없죠. 같은 데나 나가 보면 애들 키우는 거, 진짜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넘쳐나는데 성인 자녀들을 위한 그 책들이나 이런 것들, 조언들 아니면 권고, 지도 뭐 이런 거 안심시키기 위한 내용들 같은 것들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왜냐하면 있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렇죠. 처음이죠. 처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 성인이 20대, 30대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부모들 세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들이라서 예.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제 조언을 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로렌스 스타인버그입니다. 예. 어떤 분인가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심리 발달에 대해서 50년간 연구하신 예.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템플대학교 심리학과 및 뭐 신경과학 분야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고 뭐 코넬 대학교, UC 얼바인 대학교, 뭐 UC 메디슨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직접 진행한 연구 성과도 있고 40년 이상 이제 학부생들 가르치고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껴왔던 그런 통찰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은 이제 저자가 이 책에서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그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조언들 같은 것들이 이 책에다 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전과 비교하면 오늘날 자녀들이 성인으로 이제 제 역할을 하기까지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학원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결혼해서 정착하고 어엿하게 집 마련하고 이런 거 다 꿈꾸고 있잖아요. 꿈꾸는 거죠. 근데 예. 거기에 걸리는 시간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이제 중산층 초기 성인들이 독립해서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독립한 이후에 13년.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본인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13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게 부모 세대랑 비교해 보면 부모 세대들은 지금 50대들은 한 8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독립하는 데까지. 네. 그러면 빼기 하면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더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단 적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 부모 세대랑 지금 세대랑 네. 한국은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이게 이제 당신의 자녀의 인생 과정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애가 저 나이인데 저거밖에 못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이젠 그러지 마라. 그 판단을 할 때는 빼기 5년을 해라. 그렇죠. 네. 그 나이 자녀의 공감됩니다. 나이에서 네. 빼기 5년 정도를 했을 때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 당시 나의 과거랑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면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변에서는요, 성인 자녀와 원만하게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뭐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이거는? 일단 성인 자녀한테 지나치게 높은 기대치를 품으면 갈등이 생기기는 그건 무조건일 것 같은데요. 쉽잖아요. 일부러 예. 기대치를 근데 그렇다고 기대치를 너무 낮춰도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기대가 예측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과학자들은 기대를 예측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생일날 오전 중에 자녀가 전화할 거라고 기대하면 그거를 예측하는 거죠. 네. 전화할 거다. 예.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제 기대를 하면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사건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이것도 있고 당신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실망을 하겠지만 그것이 당신이 기대한 대로라면 나는 전화가 안 올 거라고 기대했어. 근데 진짜 전화가 안 왔어. 뭐 그러면 크게는 많이 실망을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쁜 경험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좋은 경험이 일어나는 경우 전화가 안 올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전화가 온 경우 이거는 애초에 좋은 기대 애가 전화할 건데 전화가 왔을 때보다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예. 나 애가 전화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다. 전화 딱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놈 전화하겠어? 그랬는데 전화 안 왔어요. 그리고 그거나 전화하겠어? 그래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전화 왔을 때 실망하고 있다가 사람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계속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기대를 하고 있다가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가장 좋은 건데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너무 큰 기대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낮은 기대를 하는 것도 그렇게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안 좋게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 중에는 자녀가 예전처럼 살갑지 않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예전에는 되게 사소한 일도 다 공유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이건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일 같은데 알려주질 않아서 섭섭할 때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잘 알려주시나요 부모님한테? 저는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매일 통화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통화합니다. 저는.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자는 이제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앞으로 이제 자녀가 삶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해줄지에 대한 기대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성인 자녀가 이제 취업, 결혼, 출산 같은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공유하고 의논할 거라고 이제 보통 많이 기대들 하잖아요. 중요한 일들이니까. 그럼요. 근데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일상에 대해서 덜 공유하는 일들이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매일 하긴 하지만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피할 때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뭐 직장에서 만약에 해고를 당했던거나 뭐 누군가에게 여자친구한테 차였다거나 이런 일들 나쁜 소식들을 부모한테 이야기하기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아니면 또 회사에서 내가 승진을 한다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괜히 얘기했다가 또 안 되면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소식이 좀 더 확실할 때까지는 조금 미뤘다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부모보다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뭐 자녀가 임신 테스트기를 임신을 확신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도 부모한테 바로 안 알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기대 같은 것들을 중요한 일이라고 나한테 바로바로 알려줄 거라는 기대는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인 자녀랑 혹시 대화할 때 좀 조심해야 될 표현이라든지 사용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겠죠? 이거 항상 우리가 듣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불쾌했던 표현들을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내가 네 때는 나 때는 이게 이제 부모들이 은연중에 많이 할 수 있는데 당신도 뭐 자녀 나이였던 시절이 있었고 자녀 같은 시대를 있었지만 이제 그 시대랑 지금은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5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5년보다 한 10년. 10년 정도? 네. 체감은요? 그렇죠. 뭐 오늘날 20이나 뭐 30의 상황이 성인 자녀를 둔 입장에서 청년 시절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라떼 이야기들은 좀 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라떼라는 이야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 말 속에 자녀를 비하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야 나는 네 때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냐라는 비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표현들은 좀 덜 쓰는 거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5년 정도 빼고 내가 지금 자녀 나이에서 5년 정도 뺀 나이 때 내가 했던 행동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자녀를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자녀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예. 이때 좀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자녀의 독립이 느려지면서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돈에 대한 긴장감 같은 게 형성될 수 있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이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승인이 됐다는 느낌을 갖기가 좀 힘들죠. 어렵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은 일인데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좀 많습니다. 서로 돈 이야기 하다 보면 감정 싸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네.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할 때 저자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지원해라. 뭐 경제적 지원이 이제 당신의 건강이나 복지, 은퇴를 위협할 정도까지 되게 되면 그건 안 된다. 그게 문제가 네. 있다. 제가 지난번 다른 책 소개시켜드릴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 잘 돼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네, 건강은 어떠시냐. 그렇죠. 부모가 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자기들의 부담이죠. 삶에 영향을 네. 미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지원의 용도를 미리 정하고 자녀가 돈을 지정된 곳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말을 언급을 해주라는 거죠. 돈을 주면서 이 돈은 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 같다. 그런 거를 난 기대한다. 라는 말도 좀 분명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쓰지 마라. 예. 또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들도 또 분명히 해두라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널 지원해 줄 수 있겠다. 물론 그 기간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당신은 이제 자녀의 재정이 상태가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것들에 자녀한테 암시를 줄 수는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이제 자녀한테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때는 반드시 알려달라. 자녀가 이제 지원을 지금은 해주지만 네. 네가 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나한테 그걸 좀 알려달라. 그런 것들을 이제 돈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고 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슬프죠? 2순위, 3순위로 밀렸는데 재정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예, 시대가 이런 건지 뭔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내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그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제 친구들도 보면요. 아는 애들도 있고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 저자는 뭐냐면 40, 70의 규칙을 따르는 게 좋다. 40, 70. 이것도 뭔가 궁금해서 저 들여다봤더니 네. 자녀가 40살이 되기 전에 부모가 70살이 되기 전에 그 전에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좋다. 좋대요. 그때 이제 부모는 이제 자녀한테 다음 3가지 정도를 알려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은퇴 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는지 알려줘야 된답니다. 알려줘야 돼요. 솔직히.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현금 흐름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자산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알려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 걱정을 하긴 하거든요. 말로 안 꺼내서 그래서. 예,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 해달라고 하는데도 얘기 안 해주시던데. 그리고 또 자녀들은 이제 부모가 일을 그만둔 후에 어떻게 지낼지 좀 걱정할 수 있고 그럼요. 또 의료비, 장기 요양비에 대해서 충분한 보험을 들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거든요. 솔직히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자녀한테는 큰 숙제가 되니까. 그 자녀들이 휴가를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조사해봤더니 그 네. 부모의 요양을 위해서 50대, 40대, 50대 부부가 갑자기 직장에서 휴가를 쓴다. 라고 하면 대부분이 부모 그러니까요. 병원 가는 일이 저번에 상무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기본적인 재정 정보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어떤 걸 알려줘야 되냐면 뭐 자녀들한테 어떤 종류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지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봐 보는 게 필요하고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알려주는 게 조금 필요하다. 40, 70이요. 네. 네. 끝으로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읽어야겠네요. 이 책이 이제 20, 30대 성인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부모들한테는 훌륭한 양육 지침서고 제가 다 읽어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 외에도 뭐 손자를 키우는 방법들, 손자랑 어떻게 교류를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모님도 다양한 읽어봐야 되네요. 이야기들이 예. 있어서
혹시 성인 자녀랑 살아가거나 뭐 손주를 키우는 자녀를 둔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런 예. 부모들이라면 한 번씩은 좀 읽어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부모랑 같이 살아가는 성인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어떤 마음인지 파악하려면 네. 좀 필요하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2권을 사가지고 하나는 자기가 읽고 하나는 자녀를 주겠다. 이야, 최고의 추천사네요. 자녀 예. 입장에서는 2권을 사서 하나는 자기가 읽고 하나는 부모님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건가 하는데 답을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지금까지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9호선입니다. 545 하나님 9호선 보내주셨고요. 1245님 보훈병원역에서 여의도까지 타고 다녔는데 출퇴근 시간 지옥입니다. 유유 맞습니다. 공하나 사모님도 남편은 오늘도 출근해요. 에휴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서 아침 식사 준비 중이에요. 공하나 사모님 멋집니다. 927 하나님도 정답은 9호선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출근합니다. 놀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전 눈물이 느껴지는 것 같죠? 927 하나님 화이팅입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근로자들 모두 힘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은 괴팍한 성격이야 라고 할 때가